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대응하기 힘든 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장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말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패닉에 가깝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분위기에 시장에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 야, 이거 뭐 정말로 바닥 밑에 이 지하층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 어제는 정말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어제는 장만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미국장에서 조금 반등한 것을 보고 사실 이제 들어가신 분들, 그러니까 저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 고스란히 그냥 외국인들의 매물바지로 됐던 그런 어떤 장이 어제 좀 열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아시겠지만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3%나 떨어졌기 때문에 더 컸죠. 이런 거는 어제는 정말 힘들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지 사실 원인을 하나로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말로 사실 이제 돌아간 상태거든요. 주가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투자 심리를 이렇게 위축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이제 판단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원유 가격 상승이다. 그러니까 아마 전에 에너지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런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분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사실 하나의 어떤 이유보다는 복합적인 이유가 좀 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이제 어젯밤에 공화당이 좀 미국 공화당에서 협력하기로 했던 부분은 그래서 이 디폴트의 위험은 좀 해지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헝다그룹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미국의 전력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오면서 사실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 가지 이유로 저희가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다행히 그래도 좀 하나씩 풀려가는 부분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거기 한번 기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사실 요즘 뭐 가는 종목만 간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많이 하락한 종목도 있지만 그래도 또 상승불 켜내는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좀 분리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일단은 뭐 유가 증권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사실 상위 업종이 약간 어제 무너졌던 점이 좀 아쉽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는 정말로 투자자들이 좀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는 상승장으로 돌아섰다는 부분이 조금 위안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업종별로 본다 그러면 보험 빼고는 뭐 다 어제 뭐 하락했던 분위기. 그래서 보험은 역시나 지금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좀 분위기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보험주가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오른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러면 국채 금리 상승하면 가장 수혜주를 받을 것이 금융주 아니면 보험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주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제 러브콜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럼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왜 오르는 거야?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에 잠재되어 있고요. 또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역시나 이제는 미국 국채가 오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뭐 미국의 이제 공화당의 이제 국채 협상에 대해서 이제 뭐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좀 한숨 돌렸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과연 그 미국의 어제 이슈들 한마디로 이제는 새벽에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 있었던 미국 공화당의 우호적인 모습들 디폴트에서 벗어났던 이 이슈가 과연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요걸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아마 오늘 참 재밌게 좀 즐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관전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근데 저희가 어제도 반등을 해가지고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서 좀 끝까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니케이도 1% 정도 지금 하락세 보였고 항생 지수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특히나 한국이 가장 심하긴 했네요.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약한 흐름 어떻게 읽어볼 수가 있을까요? 중국의 영향을 떠날 수가 없어요, 사실. 중국이 이제 제조업 경기 지수가 좀 내려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사실 뭐 동아시아권 또 아시안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뭐 두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사실 에너지 최대 수입국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적으로 이제 아시아권 중심으로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원유가 오르죠. 80달러 이상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좀 에너지 가격의 계속 밸류에이션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보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경제를 본다 그러면 글로벌 증시와 좀 선행하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한번 올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약간 그 글로벌 증시보다 먼저 움직이는 어떤 선행지수로 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영향을 우리 한국 증시가 좀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투자자분께서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11월 초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면은 뭐 부채 한도, 이거 타결도 사실 오늘 18일로 예정돼 있고요. 물론 뭐 공화당이 협조한다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헝다 그룹에 대한 이슈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위안화 채권이 아니라 달러 채권에 대한, 연기했던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상환 여부가 이제 10월 말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자께서 꼭 챙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10월 달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변동성이 큰 달입니다. 원래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면서 같이 좀 이런 이벤트도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11월 초까지는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대화하면서 이 전문가님 말 속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제가 봤을 땐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파월 의장도 약간의 기조 변화가 하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고, 정말 뭐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네네.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관심이 많고, 원래부터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시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팩트 먼저 말씀드리면 9월 소비자, 한국입니다. 한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2% 이상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매달.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전월보다 0.3%포인트, 그다음에 전년 동월보다는 한 3.6% 정도 이제 오른 수치입니다. 이게 그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뭐냐면, 그 FOMC에서 회의를 정할 때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지수로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수를. 굉장히 이 지수를 많이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전년 동월보다 3.6% 올랐다는 거. 이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왔다고 보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주식시장에 아직은 영향을 덜 미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대비 상황, 어떤 상황을 계속적으로 영향을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가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미국, 한국의 기업이나 가게나 다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좀 복합적인 게 수요 측과 공급 측이 저는 같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급에 대한 공급 인프라망이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공급망 병목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뉴스에서 들으실 텐데, 공급을 이제 기업에서 하고 싶어도 원자재가 안 와요, 또. 원자재가 오더라도 완제품을 이제 소비자에게 B2C로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물류가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일할 사람도 없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수요 측. 그러니까 너무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병목 형상도 일어나죠. 수요도 폭발하고 있죠. 이게 공급과 수요 인플레이션율이 같이, 이런 측면이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이거 해서 안 된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있는데 당분간, 물론 근원 물가가 있기 때문에 한 2% 내로 이제 조절을 하겠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당분간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항공 운임 쪽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운임가가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 게 물류가 안 통해서 그런 건데, 그 운행 가격이 특히 해상 쪽은 지금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런 항공 운임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항공 운임, 뭐 해상 운임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오히려 역지사지로 나에게는 어떠면 이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바로 다가오는 이벤트들이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 뭐 광군제,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 미국에서는 최대 물류 활동이 돌아가는 시즌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어제 증시에 대한 리뷰 들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시고요.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 왔고 왔다라면은 그걸 가속화시키는 쪽에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관련 종목들도 함께 챙겨보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유동성으로 밀어올렸던 코스피 3,000선이 붕괴된 후 투자자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공매도도 극심해지고 있을 만큼 수급의 공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외국인은 특히나 은행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는데요. 자, 은행주들 오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행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회사의 총 대출은 2019년 대비 13.3% 증가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뤄질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재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진행했는데 이 부분이 2023년에 3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일반 대출로 전환돼서 재산정된다는 건데요. 초저금리 대출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로 부실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내후년에도 회사 마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비은행 계열사의 호조세도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말 기준 주요 자회사 자본 규모를 고려하면 계열사별로 10.1에서 36.3% 규모의 증가가 이뤄졌는데요. 따라서 자본 증가에 따라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도 한 단계 레벨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회사는 올해 안에 내부 등급법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보통주 자본 비율이 약 120bp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은 11%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배당 성향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9년에 배당 성향이 27%였는데 30%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자본 비율 상승은 우리은행의 비은행의 M&A 여력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회사는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은행의 이익 비중이 90%에 달해서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비중이 적은 편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우리금융캐피탈이 100%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비은행 이익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증권사 등의 비은행 계열 확대가 기대되는데요. 한편 이 4분기 중 기준금리 인상이 한 차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년 1분기까지도 순이자 마진 상승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한지주입니다. 회사는 은행뿐 아니라 수익성 높은 비은행 계열 포트폴리오를 보유함으로써 이익 중 비은행 이익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당기 순이익 비중으로만 봐도 비은행 부분이 47%를 차지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는 은행 기반 지주사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지주에 가장 근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은행 기반 지주사 중에서도 가장 주주환원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회사는 유일하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배당 성향 20%를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익 체력도 한 단계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외국인이 탐내고 있는 은행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은행주 함께 체크하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벌써 좀 걱정이 되는 게 과연 이게 증시를 받쳐주는 힘이 될 수 있을지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할지도 걱정이고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거기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8일부터죠.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LG전자도 같은 날 이제 발표를 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6일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실적 발표가 있다, 뭐 어닝 시즌 돌아온다 그러면은
이미 뭐 이제는 컨센서스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들도 보면서 과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이제 잠정 이익이 더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일날 이제 투자의 수익률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근데 이건 이제 FM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사실 요즘에 투자 흐름을 봤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게 움직인 모습도 굉장히 많이 네.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어닝 시즌에서 이제 관심을 받을 섹터를 본다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험 업종도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철강 금속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운수창고 부분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이 뭐냐면은 3분기에 이제는 실적이 아니라 이제 내년에 있을 이 기업들의 이제는 잠정 아니면 예비 아니면 예정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뭐 3분기, 4분기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이걸 확인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과연 내가 샀던 아니면 내가 관심했던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내년에 과연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가지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어떤 보고서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봤을 때는 아무래도 반도체에 대한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약간 뭐랄까요 먹구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면 이미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것으로 이제는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이제 피부로 와닿겠지만은 규제가 이제 대선 앞두고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제도 뭐 네이버 보시면은 뭐 이슈는 아시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들도 아마 좀 먹구름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는 좀 맑음이 뭐냐라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위에도 2차 전지, 건설, 정유업종 하나금융 투자 보고서를 최근에 봤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건설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맑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 보고서가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내년 영업 추정치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뭐 주가는 이미 선행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투자자분께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에서 이제 이런 기조 11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에는 근데 이게 뭐 이게 계속 갈 거냐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사실 뭐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럴 상황에는 역시나 이제 보수적으로 약간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주시는 게 오히려 또 현명한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보수적으로 눈여겨본다 그런 거는 그런 거죠. 이제는 투자의 수익률을 좀 낮게 좀 잡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정말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전 업종 중심으로 사실 좋게는 나올 것 같은데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낮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포트폴리오의 변화들, 그다음에 업종 고르기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보수적으로 이번에는 좀 잡아보자라고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작년이 정말 이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는 눈높이를 작년에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낮춰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남은 분기까지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